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재무자산까지 공부했고 이제 유형자산 나오죠.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개념. 개념은 기업이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기업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죠.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죠. 그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토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그 다음에 선박, 그리고 차량 운반구,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 되겠죠. 유형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장기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것이 유형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있는 자산이 되겠죠. 형태가 보이는 자산, 이것이 유형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취득 원가가 되겠죠. 취득 원가. 그래서 이제 토지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의 비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의 비용을 가산해서 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사게 돼요. 토지나 건물 사게 되면은 매입 가격이 있겠죠. 토지 사는 가격, 그 다음에 건물 사는 가격, 거기에다가 이제 취득세, 등록세가 있죠.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켜서 취득 원가로 계산하게 된다.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도 기계장치 사원 가격이겠죠. 사원 가격에다가 운반비가 있겠죠. 운반비, 그 다음에 시운전비, 그 다음에 설치비, 그런 것들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네 가지 유형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 일가에서 구입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가 건설하는 경우. 네 번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했죠. 감가상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요소가 있겠죠. 감가상각 대상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기억나세요? 같이 말해 보세요. 취득원가 있었죠.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 연수.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죠. 감가상각 방법에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는 정액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일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수 합계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중 체감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후속 원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것을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강동은 철강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 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 고려해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문제 보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하라. 거기다 체크해 두세요. 토지의 취득 원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지의 취득 가격. 이것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70만 원 포함.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죠. 취득세, 등기 비용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5만 원. 이것도 포함. 체크해 두시고요. 세 번째, 중개 수수료 있죠. 중개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만 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장 신축 전 토지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수익. 이것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4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X라고 체크해 두세요. X.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요. 창고 철거 비용 이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요. 이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창고 철거 비용 3만 원 이것도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구획 정리 비용 만 원 이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15,000원. 이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수도 공사비 같은 경우에 영구적인 경우, 그 다음에 제한적인 경우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것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경우, 영구적인 경우. 그러니까 영구적인 경우에는 토지에 포함이 된다. 반면에 제한적인 경우에는 구축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구적인 거니까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15,000원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여기서 이제 폐자재 처분 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죠. 차감이라고 체크해 두세요. 차감이라고 적어 두세요. 2만 원 차감. 그래서 체크한 거 다 계산해 보세요. 7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만 원 플러스 15,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79만 5천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79만 5천 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차액 원가 4번 나오죠. 이건 잠깐 스킵하고 이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마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후속 원가가 나오죠. 후속 원가. 후속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설비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내용 연수 동안 일정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후속 원가라고 하는 것은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죠. 유지 관리. 그러니까 자산을 장기간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하락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죠. 유지 관리 비용 이것이 후속 원가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되겠죠.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 운행하다 보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먼지 쌓이게 되면 세차해야 되겠죠. 세차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이어도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타이어도 파손이 돼요. 예전에 이제 학교 오다가 한번 타이어가 파손돼갖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비용들이 후속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배터리 교환, 그런 것들이 후속 원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적 지출은요, 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 금액이 증대하고 설비 자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형 자산으로 잡게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밑에 표가 있죠. 표를 보시면 이제 자본적 지출의 회계 처리, 회계 처리 보시면 차변에 유형 자산 나오죠.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러한 회계 처리 해주게 되는 거죠. 즉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실질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실질 가치가 증가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연수가 연장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성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오죠. 사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하는 것. 이것은 자본적 지출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는 것. 이것은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를 개조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냉난방을 개조하는 것, 그런 것이 자본적 지출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빌딩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피난시설 설치하는 것도 자본적 지출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개량, 고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증설, 늘리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의 특징은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실질 가치가 증가되고 그것만큼 이제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유형 자산으로 잡았다가 감가상각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익적 지출 나오죠. 수익적 지출은요, 내용을 보시면 규모가 작고 그리고 성격상 설비 자산의 기능을 현상 유지시켜줄 정도의 지출, 이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비용, 그러니까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수선비가 되겠죠. 수선비라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수익적 지출의 특징을 보시면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수익적 지출. 반면 이제 자본 지출과 반대로 이제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성은 없다. 그 다음에 사례 보죠. 사례 보시면 첫 번째, 건물 또는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 가끔 이제 아파트 보시면 이제 페인트 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이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그러니까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가 깨진 것을 바꾸는 것. 이러한 것은 수익적 지출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기와집 같은 경우에 기와가 고장 나면 그것을 보수하죠. 그다음 것은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를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수익적 지출. 그 외에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구성원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거와 처분. 그러니까 처분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연수까지 계속 사용한 후에 폐기하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중도에 처분하는 것, 이것이 처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순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금액과 그때까지의 순 장부 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서 그 차액이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거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를 읽어보시고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취득 시점, 그 다음에 결산 시점. 결산 시점은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점, 처분 시점에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강동은 2021년 초에 100만 원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현금을 주고 취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는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에 회계처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동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이것을 통해서 취득원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 그 다음에 잔존가치 세 가지 내용이 나왔죠. 취득원가는
네,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잔존 가치는 취득가 10% 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10만 원. 그러니까 잔존 가치는 10만 원. 이때 감가상각 배상 금액은 네, 90만 원 나오게 되겠죠. 9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내용연수 나오죠. 내용연수는 3년. 90만 원을 3년 동안 나눠주면 되겠죠. 3년 동안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네, 3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 3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액 3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계속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강동은 2022년 7월 2일에 도움기계장치를 6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니까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되겠죠. 현금으로 받은 것을 차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60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 처분했죠. 기계장치 100만 원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액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무게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만 발생했죠. 30만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처분 시점까지 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6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5만 원 나오게 되겠죠. 두 개 합쳐요. 그러니까 1년분 감가상각비 30만 원, 거기에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가산해줘요.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 무게액은 45만 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차변 쪽에는 10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5만 원의 차익을 발생했죠. 차익을 대변에 기록을 해줘요. 그럼 여기는 명칭이 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차익 원가의 자본화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그것을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셨어요?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에 그것을 이제 자본한다는 것은 자산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화라고 하는 것은 자산화 시킨다니까 이자 비용 발생한 것을 자산으로 했다가 그것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배분해주는 것, 이것이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했었죠.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건설비 지출 발생하게 되면은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교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자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기록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자 발생한 것을 이제 자본화해 주는 거죠. 자본화해 주는 것은 이것을 이자 비용을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게 되니까 대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기록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없애주면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본하는 거니까 이자 발생한 것을 이자를 없애주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공부를 한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차입원가 자본화는 3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해주게 돼요. 연평균 지출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구하게 되는 거죠. 순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연평균 지출액 구해야 되겠죠. 연평균 지출액 보시면 1월 1일에 공사대금 지출액이 발생했죠. 100만 원 발생했죠. 공사대금 지출액은 100만 원. 이것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을 연평균을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 이제 분모에는 12가 되겠죠. 12개월 되겠죠. 12개월 분의 지출일부터
자본화 기간이 되겠죠. 자본화 기간을 계산해 주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이제 제일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주식회사 안영은 2021년 초에 사업 건설 착수하였다. 그러니까 자본화 개시 시점이 1월 1일 되겠죠. 2021년 1월 1일. 이것이 이제 개시 시점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지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가 발생하게 되겠죠. 차익 원가 발생한다. 이것은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 활동하게 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하게 되면은 자본화가 개시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말에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건설이 완공된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 되니까 자본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2개월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첫 번째 1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1일 볼게요. 4월 1일에 공사대금 지출액은 200만 원 발생하게 되겠죠. 어, 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지출일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되겠죠. 몇 개월이 되는 거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9개월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오게 되죠? 연평균 지출액은 150만 원. 그 다음에 7월 1일을 볼게요. 7월 1일에는 공사대금 지출액이 3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되는 거죠. 그러면 네, 15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10월 1일에는 500만 원 발생하게 된 거죠. 공사대금 지출액 500만 원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분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125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계해줘요. 1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125만 원 이것을 계산해줘요. 그럼 얼마 나오게 되죠? 네, 525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은 525만 원. 첫 번째 7문제 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정 차익금 구해야 되겠죠. 특정 차익금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표 보세요. 한편 주식회사 안영은 2021년 중 건설과 관련된 차익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A, B, C 세 개를 차입한 거죠. A 같은 경우에 차입한 날은 2021년 1월 1일. 그 다음에 상한일, 그러니까 갚은 날 되겠죠. 갚은 날은 202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차입액은 돈 빌려온 금액이 되겠죠. 빌려온 것이 30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12%.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밑에 별표 있죠. 별표 보시면 위에 차입금,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A는 당해 건설을 위하여 직접 차입한 차입금이다. 직접 차입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건설하기 위해서 직접 차입한 것, 이것이 특정 차입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특정 차입금, 300만 원은 특정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입 원가는 300만 원. 이것을 이제 연평균으로 계산하게 돼요. 연평균 계산하게 되면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화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자본화 기간. 자본화 기간은 건설 기간이 되겠죠. 건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12개월.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0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연평균 차입 원가. 여기서 이제 이자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자율이 12%. 12% 해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게 되죠? 네, 36만 원. 그러니까 이 36만 원이 자본화할 차입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차입금은 36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나오고 있죠. B와 C. B를 보세요. B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빌린 거죠. 이것을 150만 원 빌렸어요. B는 150만 원. 150만 원 빌렸는데 차입을 보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빌린 거죠. 작년부터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빌린 거죠. 그러니까 12분의 12.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15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 보니까 15% 곱하기 15% 해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게 되죠? 네,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C 볼게요. C 빌린 값은 200만 원 빌려온 거죠. 200만 원 빌렸고, 그 다음에 차입을 보니까 2021년 7월 1일,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빌린 것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내년도 2022년 6월 30일까지 빌렸어요. 그러면 자본화 기간, 이거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회기 기간이 되겠죠. 회기 기간은 6개월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 그러니까 12분의 6.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네,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보니까 이자율이 8%.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8% 해주게 되면 차입 원가는 8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요. 합치게 되면 30만 5천 원 나오게 되죠. 30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입금의 차입 원가 연평균 내게 되면은 25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본화 이자를 구해야 되겠죠.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이자율 구해야 돼요. 자본화 이자율은 연평균 차익 원가분의 차익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평균 차입금은 250만 원. 어, 250만 원 되는 거고 총 채용 원가는 30만 5천 원. 그러면 자본화 이자율 구할 수가 있겠죠. 자본화 이자율은 몇 퍼센트 나오게 되죠? 네, 12.2 나오게 되는 거죠. 어, 12.2%. 그럼 이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익 원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 그러니까 한도가 그러니까 차익 원가가 30만 5천 원 되겠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차익 원가, 자본화할 차익 원가가 30만 5천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도. 이렇게 적는 것보다 30만 5천 원이 한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반 차입금 자본화할 차익 원가 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지출액 나오죠. 연평균 지출액이 여기 나와 있죠. 525만 원. 525만 원에서 이거 특정 차입금의 차입금 300만 원 이것을 차감해 주게 되는 거죠. 차감해 준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 12.2%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7만 4,500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익 원가는 30만 5천 원 한도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27만 4,500원 나와 있죠. 이것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익 원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연평균 지출액은 525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연평균 지출액,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익 원가는 36만 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익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30만 5천 원과 27만 4,500원의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은 27만 4,500원. 이것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익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금액을 구하라 하면 연평균 지출액은 525만 원,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은 36만 원, 그 다음 일반 차입금은 27만 4,50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 마쳤어요.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